오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말을 함께 하고 있는 김기현의 연애스킬 뽕. 숙제가 프린트였죠? 그쵸? 프린트였습니다. 그래서 75번까지였나? 오케이. 자, 75번까지 숙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곳 번호 불러주세요. 21번이랑 21번 지금 들어왔고요. 73번이요. 73번 들어왔고요. 자, 자, 21번 자 보도록 하십시다. 아이고야, 안 넘어가. 21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에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소와 산소의 동위 원소가 이렇게 자 6가지라고 자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동위 선생님이 나중에 배우고 하게 안 했나? 그렇죠? 일단은 뭐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수소 동위 원소가 뭔지 알지? 그렇죠? 그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관계를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의 동위 원소가 2개가 있다. 쉽게 예를 들어 뭐 좀 보여주려고 푸는 거 그냥 하려고. 그러면 얘가 똑같이 원자 번호 1번인데 질량수가 얘를 1이라고 하고 자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질량수가 1짜리랑 2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얘네가 누가 어떻게 만나서 될지 모르겠으나 H2가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치? 그럼 H2가 되면 분자력 나오지. 그치? 어쨌건 상관없네. 그래서 얘는 자 얘가 2개 만날 수도 있고 얘가 2개 만날 수도 있고 얘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무슨 말이냐면 1짜리 2개 1짜리랑 2짜리 2짜리랑 2짜리 그래서 질량수가 2, 3, 4 우리는 분자량이지만 이렇게 자, 세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 이해됐어? 이렇게 풀어나는 건데 문제에서 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소가 자 동위 원소가 질량수가 1짜리, 2짜리, 3짜리 자 세 종류가 있고요. 산소는 몇 종류가 있냐면 어디냐 16짜리, 17짜리, 18짜리 이렇게 자 세 종류가 있다는 거네요. 그치? 그러면 얘를 가지고 H2O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H2를 먼저 보시면 자 1짜리 2개 맞냐? 1짜리 2짜리 1짜리 3짜리 맞죠? 그 다음에 2짜리 2개 그 다음에 2하고 3 그 다음에 3하고 3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전체 종류가 6종류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이 6종류가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날 건데 내 말 이해됐죠?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냥 다 노가다를 합니다. 대신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 H2라는 게 보세요 2짜리 3짜리 4짜리 겹치고 5짜리 6짜리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 2와 16이 만나면 18 2와 17 만나면 19 20 맞냐? 그 다음에 3하고 16 만나면 19 20 21 이런 식으로 다 세보라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4하고는 20 21 22 그럼 규칙 보이죠? 5하고는 21 22 23 맞냐? 그 다음에 6하고는 22, 23, 2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종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어?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는 일단은 이제 분자량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서 문제에서 그냥 질량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가자고. 어머님 그 다음에 73번 봅니다. 자, 73번. 얘는 지금 뭐 73번 얘기했었네. 그 73번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배우고 할 수 있어. 알았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배우고 하도록
하십시다요. 즉 오늘 배우는 거 하게 되면 나머지 여기 100번까지 숙제가 될 거고 맞냐? 그리고 책 숙제가 있을 것이고 좋지. 그럼 이제 이 단원이 다 끝나게 됩니다. 대신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다음 주에 설날이잖아. 다음에 설날 때는 한복 입고 오는 거 맞죠? 네? 한복 안 입고 올 거야? 아니 한복 입고 안 오는. 아 한복을 입고 안 오는 건가? 그럼 너 한복 입고 올 거야? 안 입고 올 거야? 한국이 없어요. 아, 한복이 없어. 오지마 너. 한복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너 마음이야. 네? 그래서 다음 주 자 진도는 수업은 없습니다. 설날이잖아. 자 우리 저번에 주기율표 관련된 내용을 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주기율표 관련된 내용만 했죠. 그래서 아마 90페이지 있는 내용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맞냐? 자 우리가 오늘은 자 91조 있는 내용 합시다. 지울게요. 91조 내용을 해보도록 한다. 기욱. 자 여기 내용은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근데 문제 나오면 꽤 뒤통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번 자, 페이지 수는 91조. 자 이제 원래 제목이 뭐냐면 자 주기적 자 성질 이렇게 적어놓고 책 순서대로 안 하는 거 알죠? 책 내용은 이제 참고하긴 하는데 내가 이걸 이해시키기 편한 방식으로 가니까 천천히 갑시다. 잘 따라와. 알았지? 자 우리 일로 앉자. 네? 일로. 왜냐면 이게 네 둘이 멀리 있으니까 고개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보이면 되지 않아요? 아? 여기. 그냥 그냥 앉으면 돼. 책만 갖고. 이거 카메라. 카메라 안 가려. 내가 키가 뭐 2m니? 잠깐만. 카메라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전혀. 오. 1도. 머리카락 1도 안 나와. 1도. 자, 이제 주기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건 예를 들어볼게. 자, 만약에 여기 원자 핵에 양성자가 뭐 2개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당연히 전자는 몇 개 있냐? 뭐 2개 있겠죠? 원자 번호 2번이니까. 그치? 자, 여기 만약에 양성자가 이렇게, 자, 3개가 있다고 칠게요.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2개만 있다고 칠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예상이 뭐 이온이겠고 얘는 원자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원자 핵과 얘네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원자 핵과 여기 있는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을 비교했을 때 위에 게 크겠냐 밑에 게 크겠냐? 밑에 거. 당연히 밑에 게 크죠. 왜? 얘는 양성자 2개가 전자 하나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 얘는 양성자 3개가 전자 하나 끌어당기고 있는 거니까 전기적인 힘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유효 핵전화라고 부를 거야. 뭐라 부른다고? 유효 핵전화. 근데 내가 왜 얘를 유효라는 말 썼냐면 이거 설명해요. 만약에 내가 자 그 돈을 벌었어. 뭐 그래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번다고 진짜 눈물 나. 100만 원이라고 치자 월급이 100만 원이야. 자 100만 원. 그러면 실제 내가 받는 돈 100만 원이 수중에 다 나한테 들어오겠냐 아니면 얼마쯤 떼겠냐? 떼겠지. 뭘로 떼냐? 지금 뭐 기본적으로 세금이 떼요. 그 세금 떼요. 그리고 그 나머지 매에서 뭐 세금 떼고 90만 원이 생겼어. 있잖아. 90만 원 받았어. 남았어. 그럼 이 90만 원이 내 순이익이냐? 왜 아닐까? 전기세는 또 전기세 내야 되고 핸드폰 값 내야 되고 이거 차비 내야 되고 밥값 내. 그래서 실제로는 빠질 거 다 빠지고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돼요. 통장.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 어떻게든 그날 그 달은 내가 아껴 써가지고 20만 원 남았다고 치자. 이 순수하게 남아있는 요 20만 원이 순이익이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 같은 걸 조사하려고 해. 그럼 분명히 얘와 얘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만 한 게 이게 총 수입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총 수입인데 그럼 총 수입을 깎아먹는 요인들이 반드시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옆에 있는 전자야.
왜냐면 내가 이해되고 있어? 왜냐면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 있는 전자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마이너스 그걸 띄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돼? 밀어내거든. 그래서 당연히 얘네는 얘를 밀어내기 때문에 요 놈이 쟤를 미는 힘은 바깥으로 밀어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조금 빼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혹시 또 이런 것도 가능해?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편의상 내가 여기 10개 다시 10개.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여기에 전자가 뭐 여러 개 더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전자는 얘네 전자보다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얘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클까 작을까? 작겠지. 맞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얘와 얘 사이에 인력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앞에서 알짱 거리고 있잖아. 너랑 나랑 지금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파 방해가 앞에서 알짱 대고 있어. 그럼 당연히 전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주기적 성질을 할 때 맨 먼저 배우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 유효 핵 전하라는 거야. 자, 유효 핵 전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순위. 이해됐어? 순위를 우리가 유효 핵 전하라고 부른다. 저 유효 핵 전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첫 번째로 양성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끌어당기는 힘이 당연히 세겠죠? 내가 이해됐어? 그래서 양성자 수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를 거냐면 핵전하량이라고 해요. 핵전하량. 그래서 핵전하량이 세면 유효 핵전하가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도 영향을 끼치겠지. 거리가 가까운 놈은 힘이 셀 거고 거리가 먼 놈은 힘이 약할 거고. 그래서 전자 사이의 거리, 원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거는 껍질하고 좀 관련이 있지. 그래서 안쪽 껍질이 바깥쪽 껍질보다 힘이 좀 더 세겠다 이렇게 따지면 되겠네. 그래서 껍질수라든지. 맞나? 지금 이해되고 있어? 자,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여기 있는 요 전자는 앞에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애들은 중간에 막히는 뭐 방해 물질은 없어.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전자들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전자들이 알짱 지금 뭐 하냐면 가려막고 있어. 그래서 유효 핵전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앞에서 방해하는 전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 진짜 이름이 그래. 가려막기 효과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효과라고 부르는 거지. 가려막기 효과. 맞냐? 그래서 내가 유효 핵전하를 세게 하려면 핵전하량은 커야 되고 껍질 수는 작아야 되고 가려막기 효과도 작아야 유효 핵전하가 크겠다. 하나 더 얘기할게. 아까 했던 거. 전자 수가 많을수록 그러면 유효 핵전하는 커 작아? 작아? 맞죠? 내가 그냥 물어본 거야. 틀리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순간 내가 딴 생각했거든요. 내가 뭐 얘기하고 다음 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면서 들으면 안 되네. 자, 그래서 전자 수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 다시 유효 핵전하가 크려면 핵전하량 커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껍질수 작아야 돼요. 가려막기 효과 없어야 돼요. 전자수 적어야 됩니다. 방해하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자, 제목이 뭐냐면 주기적 성질이에요. 우리가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성질을 표로 나타내는 게 이제 주기율표잖아.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이 유효 핵전하에 혹시 규칙이 좀 있나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여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렇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근데 사실 이것도 항상 맞진 또 않아서 보통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워요.
야, 이게 쌤이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물리나 수학에 비해서 화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물리나 그 수학은 뭐 A 더하기 B는 C 딱 그걸로 끝나잖아. 근데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생물, 실제 존재하는 물질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모든 물질이 다 그 규칙에 따라서 생겨나지는 않거든요. 돌연변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찾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이해되고 있으시냐? 됐지? 그래서 자 주기적 성질할 때는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같은 주기에서 한번 물어보자.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양성자수 많아지죠. 그쵸?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수가 같지. 맞아요? 그 다음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또 전자수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양성자수가 많아지니까 핵전화량 증가하는 효과라서 유효핵전화는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껍질수는 똑같을 거고 어쨌건 전자수는 많아지니까 이 유효핵전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요인에 따라서 그럼 어떤 거는 유효핵전화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어떤 건 유효핵전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각각 몇 %인지 다 계산을 하면 우리가 화학을 하지 말자고. 내 말 이해되냐? 그럼 나 어떻게 알아? 전자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몇 %씩 깎아먹어서 이거 다 계산할 거야? 그게 화학이야? 그거 수학이야. 그래서 규칙만 배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나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자, 똑같아.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좀 원자번호 커질수록 당연히 양성자수 많아지는 거니까 핵전화량 증가해요. 껍질수 많아지는 거니까 핵전화량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가려막기 효과가 점점점 커질 거니까 핵전화량 감소하고요. 또 등등등이 있다는 얘기야. 또 마찬가지지만 그게 몇 %인지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경향만 배울 건데 얘는 양성자 개수가 꽤 많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해서 핵전화량이 마찬가지로 자 유효핵전화죠. 자, 유효핵전화도 마찬가지로 자 뭐 하냐면 증가합니다. 이 정도 규칙은 좀 알자. 이걸 알아야 주기적 성질 오늘 3가지를 할 거거든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쌤말 이해되니? 어렵지 않지? 자, 책 볼게요. 91쪽에 자 먼저 A 유효핵전화. 자, 첫 번째 빈칸 뭐라 적어야 돼요? 첫 번째 빈칸 뭐라 적어야 돼? 유효핵전화 적어야죠. 자,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유효핵전화라고 부른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뿐이 없으니까 별 따질 게 없어. 맞냐? 근데 전자들이 여러 개인 애들은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 등등등 때문에 이것저것 조금 자,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빈칸은 좀 읽어볼게요. 자,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량을 따지려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도 고려해야 된다. 말 이해됩니까? 이해됐니? 이해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자, 가려막기 효과 나왔죠? 거기에 가려막기 효과에 가로쳐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가리움 효과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돼서 가리움 효과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밑에 다시 가려막기 효과의 세 번째 줄 밑으로 보시면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실질적인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말 이해됐죠? 그래서 그 밑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작다.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자, 유효핵 전화는 거기 중간에 표가 나올 거예요. 자, 중간에 보시면 어떤 표 모양이냐면, 자, 그래프처 나올 거야. 이렇게 봐봐. 아주 얘가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표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축이 뭐라 써있냐? 원자 번호 써있고 y축이 유효핵 전화잖아. 그래서 봐봐. 요렇게 있는 게 이게 같은 주기를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 전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냐? 맞죠? 같은 주기. 그 다음에 여기 뭐 수소, 뭐 리튬, 나트륨 아마 이렇게 있을 거야. 걔네는 뭐냐면 같은 족이죠? 자, 봐봐. 그럼 같은 족이니까 유효핵 전화는 점점점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많이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는 좀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돼서 선생님이 유효핵 전화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기적으로 이제 93쪽 시작합시다.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게 93쪽 제목은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오고 있나요? 있나요? 수희 졸려? 아니요. 안 졸리죠? 수희 졸려? 아, 나 영상 찍고 있는데 음란하고 있어. 사실 밥 먹고 살짝 그냥 두시면 사실 내가 저 애매하죠. 선생님도 그래요. 나도 밥 먹고 나서 좀 졸리기도 해. 그때 막 얘기를 하면 덜 졸려. 말을 대답을 하란 말이야. 틀려도 돼. 알았지? 그러면 잠이 좀 덜 졸립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 자, 원자 하나의 질량은 0.000000001g이야. 0이 한 20개 넘게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하나의 질량이 너무 작다는 얘기는 원자 하나의 크기도 겁나 작아. 두 번째, 원자 주변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다시 내가 뭐 하려고 하냐면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크기잖아. 내가 원자 크기를 재려고 해. 그러면 안쪽에 있는 원자핵이 있을 거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얘네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원자 반지름일 거 아니니. 그러면 원자핵은 찾기가 쉽습니까? 찾기가 쉬워요. 근데 전자는 찾기가 진짜 어려워. 내가 그때 그냥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내가 뭘 했냐. 전자는 잡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정확하게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기 그래.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을 잴 수가 있다 없다? 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고민 해봤어. 야, 그러면 원자 반지름을 좀 쉽게 재는 법을 우리가 정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원자 두 개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놔요. 똑같은 원자야. 똑같은 원자를 최대한 가까이 놓고 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찾기가 힘드니 원자 핵의 위치는 빨리 찾아요. 원자 핵의 위치는 빨리 찾자. 이거 찾기 쉬워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원자 핵과 여기 있는 요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잰 다음에 반띵하면 오차는 좀 있겠지만 아마 이게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원자 반지름이 뭡니까? 라고 하면 똑같은 원자 두 개를 붙여놓고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반띵하면 원자 반지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두 원자 간의 핵 간 거리를 잰 다음에 반띵하는 거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거예요. 질문 됐죠? 그 다음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은 족에서 한번 물어볼게.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면 원자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핵전화량이 커. 그럼 끌어당기는 인력이 셀 거 아니냐. 그 원자들이 작아지는 경향을 띠겠네. 지우야 맞아?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들 졸리다니까. 나 좀 졸려요. 배불러서. 점심 뭐 먹었어? 왜요? 얼마나 맛있는 거 먹길래? 그냥 먹었는데. 어? 그냥 밥을 밥 먹었어? 그래. 주희 뭐 먹었어? 김치볶음밥이. 김치볶음밥. 맛있겠다.
일요일날 점심 먹으려면 이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국밥집을 갔는데 오늘 뭐 닫혀 있는 거야. 우리 학원 뒤쪽에 맛있는 국밥집 하나 있거든요. 문 닫혀 있어. 옆집에 햄버거 집이 있어. 길 건너에 분식집이 있어. 어디 가야 돼? 그래서 분식집 가서 봤더니 뭐 메뉴가 맞던 거 없어. 그게 뭐 라면 김밥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라면 주세요. 와, 라면이 맛있는 거라. 맛있으면 어떻게 돼? 국물까지 다 먹죠. 배불러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핵전하량이 크면 원자들이 작아지는 효과 이해할 수 있겠고, 그다음 껍질이 많아지면 원자들이 껍질이 많아지면 그만큼 커지는 효과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핵전하량이 아래로 올수록 커지는 거니까 작아지는 경향을 띌 거야. 근데 껍질이 많아지니까 또 커지는 경향을 띌 거야. 또 전자수도 많으니까 이가지고 방금 했던 것처럼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시킵니다. 어떻게?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껍질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껍질이 크면 클수록, 즉 껍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원자 크기는 커, 작아? 크겠죠? 지금 내 말이 따라오고 있니? 지금 말 빨라? 괜찮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크기는 커집니다. 원자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냐면 선생님이 왜 설명을 해주냐면 많은 애들이 그래. 선생님 아래로 내려올수록 핵전하량 증가하잖아요. 그럼 끌어당기 인력이 큰데 왜요? 그게 이제 그냥 비중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자, 첫 번째가 족이고요. 두 번째는 주기야, 주기. 만약에 이렇게 같은 주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같은 주기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핵전하량이 커진다 그랬어. 근데 껍질 수는 같아. 전자수는 또 많아져. 아이씨 또 뭐야? 또 얘도 커지는 효과와 작아지는 그 원인이 같이 들어있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핵전하량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말 이해됐냐? 자, 다시요.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원자 두 개 붙여놓고 핵 사이의 거리를 잰 다음에 찾기 쉬우니까 반띵하면 원자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같은 족과 같은 주기에서 경향을 따로따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 뭘 물어볼까? 원소기호 막 섞어놓고는 누가 원자가 클까 물어보겠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튬이 커요, 나트륨이 커요 이런 건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뭐해서 리튬이 커요, 플로린이 커요 뭐 이런 건 쉬운 문제라고. 그럼 뭐가 나오냐면 플로린이 커요,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커요. 족과 주기가 다르게 문제가 나오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걸 토대로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가 아니라 조금 헷갈린 것이 좀 있습니다. 알았냐?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제 이온까지 이제 들어갈 거야. 얘는 원자 반지름뿐만 아니라 이제 이온 반지름도 물어봐요. 맞죠? 이온 반지름도 이 경향 똑같습니다. 다만 전자수 껍질수 잘 확인해야겠죠. 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다라고 칠게요. 여기 자 나트륨 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야. 원자 번호 11번이면 전자가 11개 있는 거지. 얘 몇 껍질이 있는 거냐? 2888 떠올려야죠? 그럼 세 껍질이 있는 거지? 맞아? 288 옥택규칙. 그럼 나트륨 이온은요? 껍질수요? 두 개. 왜 두 개일까? 전자 하나가. 그렇지. 전자 하나 사라졌을 때는 껍질 수가 두 껍질이야. 그러면 얘는 양성자 11개, 얘는 양성자 수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똑같이 얘도 원자 번호 11번이 이온이어서 똑같이 양성자는 11개인 거야. 그러면 똑같이 양성자 개수에 얘는 세 껍질이고 얘는 두 껍질이니까 두 껍질이 있는 애가 더 작은 거잖아. 그래서 자, 금속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속들은 원자하고 자, 이온의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원자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야. 다시 봐봐. 자, 금속들은 상호만 생기면 다 양연되는 거 알죠? 우리 이온 겁나 외웠잖아. 칼륨, 나트륨, 리튬, 뭐 그다음 뭐 있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요 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다 금속이니까 결론 금속들은 원자의 크기가 금속 이온보다 크다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 그럼 내가 어떤 미지의 원소가 있는데 내가 얘를 양이온을 만들었더니 크기가 작아졌어. 그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란 뜻이에요. 알았냐? 그래서 금속들을 찾는 일종의 이제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비금속을 한번 물어보자. 비금속 간단하게 플루오린과 플루오린 화이온 물어볼게요. 자, 플루오린은 원자번호 9번이야. 당연히 플루오린 화이온도 원자번호 9번 출발을 하겠지. 자, 플루오린 얘 체외각 전자 몇 개? 얘는 288이니까 껍질 몇 개야? 2개야. 얘는 전자 하나 얻은 거야. 오케이? 다시. 얘는 껍질이 2개다. 얘 전자 하나 얻었어. 껍질 몇 개일까? 얘도 2개지. 지금 왠지 알아?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7개 있는 거고,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 하나 받은 거라 전자 몇 개야? 8개라고. 그럼 얘는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자번호 9번이니까 똑같이 양성자 개수 똑같아. 껍질 수도 똑같아. 대신 얘가 전자가 더 많아. 그럼 전자가 더 많게 되면 유효활전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얘네가 좀 더 크다 작다? 유효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전체 크기가 얘네가 얘보다 작다 크다? 크다. 크다. 전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좀 더 반발력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야. 맞지? 내 말 이해돼? 비교 가능해? 똑같이 양성자 8개야. 똑같이 전자 얘는 9개고 전자 10개야. 그런데 껍질 수는 똑같아. 그럼 전자 하나 더 많은 애가 아무래도 힘을 좀 덜 받게 되므로 얘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비금속들은 원자와 이온을 비교를 하시면 무조건 이온이 크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물어보겠네. 자, 여기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얘를 이온 만들었더니 얘가 음이온이 됐어. 그랬더니 이온의 크기가 더 커. 그럼 얘는 비금속이라고 하는 힌트가 된다는 거야. 이따 써. 알았어. 맞죠? 질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우는 걸 토대로 조금 특이한 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쉬워. 진짜 여기 쉽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와? 자,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플루오린이 있다고 칠게요. 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고 얘는 원자번호 9번입니다. 얘네 같은 주기에 있는 거 맞아? 둘 다 2주기야. 그쵸? 그래서 수헬, 리베, BC, 노, 오프네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산소랑 플루오린 중에서 같은 주기 중에 플루오린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은 거 맞냐? 그치? 원자 반지름은 작은 거야. 내가 이해했어? 다시요. 2주기 원소 리베, 붕탄, 질, 산, 플루오린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거라서 원자 반지름은 더 작은 거야. 전자수가 더 많지만 유효격차가 더 커서 그렇다 했어.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나트륨 원자하고 마그네슘 원자가 있다고 칠게요.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고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네 둘 다 3주기 원소다. 3주기에서 나마, 알, 규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작은 거니까 나트륨 원자랑 마그네슘 원자 중에선 당연히 나트륨이 더 크겠지. 됐냐? 그 다음 됐다. 그럼 산소하고 플루오린은 이쯤에 있는 거죠. 그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요쯤에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왼쪽 와서 커지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더 큰 거니까 당연히 나트륨, 마그네슘이 산소, 플루오린보다 훨씬 크다는 거 이해되니? 맞아?
찾을 수 있겠어 이거? 그치? 막상 이렇게 뭐 말로 해도 막상 몇 개 풀어봐야 눈에 익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미친 짓. 자, 얘를 산화이온, 얘를 플루오린 화이온, 얘는 내가 나트륨 이온, 내가 마그네슘 이온으로 이렇게 자 만들어 버린다고 합시다. 자, 얘네 양성자계선 적어볼게요. 8번이니까 8개, 9개, 11개, 12개 맞습니까? 다음, 자 전자수 물어봅시다. 산소는 원래 전자 8개인데 2-이온이니까 전자 몇 개냐? 10개.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죠. 오? 뭐야?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은 이온이 됐더니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 돼버렸죠. 맞아? 이렇게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전자 자 이온이라고 부를 거예요. 등전자 이온. 말 이해돼? 힘내시오야. 그렇죠? 그러면 자 산소랑 플루오린은 어쨌건 원자일 때도 산소가 컸어. 그럼 이온 돼도 산소가 커요. 변화 없습니다. 얘는 아무런 변화 없어. 똑같아. 나트륨 이온하고 마그네슘 이온도 당연히 나트륨 이온이 더 큰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냐면 자 전자 10개를 끌어당기는 애들이 산소는 8명, 플루오린은 9명, 나트륨은 11명, 마그네슘은 12명. 전자 10개니까 껍질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을 거 아니냐? 그럼 잡아당기는 힘이 작으면 크기는 커 작어? 커요. 크겠지. 그래서 아까처럼 확 되는 게 아니라 규칙이 바꿔버리는 게. 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니네가 좀 이해를 해야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 수 있고 등전자 이온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찾을 수 있으면 개념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틀을 잠깐 볼게요. 93쪽이야. 자,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자, 오비탈 모형 등등으로 인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의 2분의 1을 원자 반지름으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막 나와 있는데 그거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런 것들 좀 적어놓으면 더 좋아요. 여기는 요거대로 안 하고 내가 필기한 대로 가. 이게 좀 중간에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마치 얘를 하나 해버리면 더 헷갈려. 이거는 필기로 좀 적정을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94페이지에 자 양이온 반지름은 자 양이온은 이거 양이온은 원자의 반지름이 더 크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는 거지. 두 번째 음이온은요. 음이온은 자 이온 반지름이 맞죠?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선생님이 적어준 걸로 한 방에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 이거 괜히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더 헷갈려요. 알았습니까? 질문? 없어요? 좀 번 외 얘긴데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제 그런 것도 배워. 이온결합 물질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이 이온결합 물질이 뭐냐면 이게 금속, 비금속 원소를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도 따로따로 보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 보시면 돼요. 먼저 같은 주기에 있느냐, 같은 족에 있느냐. 근데 같은 족도 아니고 같은 주기도 아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거 하나 찾아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크게 비교할 수가 없어서 같은 그 주기와 같은 족 겹치는 걸 가지고 얘네가 얘네보다 작다. 그쵸? 또 얘가 얘네보다 작다. 따라서 얘네가 얘네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쉽죠? 자, 정리해주세요. 사진 찍어놓은 돼요.